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야경도 한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는 못했다. 그녀는 값비싼 가죽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다. 마치 더러운 자신이 이 완벽한 공간을 오염시키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입고 있는 달아빠진 청바지와 얇은 스웨터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명품 가구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떠 있었다. 공기는 무거웠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며 그녀의 심장을 조였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자 두려움은 사그라들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기로 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여자로서의 순결,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서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수술비가 없으면 아버님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교도소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은 그녀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다.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문을 닫아버렸다. 식당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술비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했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오늘 밤 그녀를 사는 남자가 악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지불할 돈,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냉기 가득한 공기가 흘러 들어왔다. 권지혁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JINWO 그룹의 최연소 CEO. 잡지와 뉴스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이었지만 실물은 더욱 압도적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갑고 공허한 눈. 그 눈은 세상 모든 것을 값으로 매기고 판단하는데 익숙해 보였다. 그는 서연을 마치 값비싼 가구 중 하나를 훑어보듯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동정이나 호기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거래를 확인하는 절차적인 냉정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는 와인 바로 향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권태와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의 긴장 두려움 그리고 필사적인 결심 따위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그는 크리스털 잔에 붉은 와인을 따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마실 건가 그 목소리는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녀의 목구멍으로는 물 한 모금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지혁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와인잔을 들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그의 모습은 마치 왕좌에 앉은 젊은 왕 같았다. 그는 천천히 와인을 음미하며 서연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이었지만 성적인 욕망보다는 감정사에 그것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녀는 돈을 받으러 온 것이지 동정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다. 돈을 보고 달려드는 여자 권력을 보고 유혹하는 여자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매달리는 여자. 그들은 모두 그의 앞에서 가면을 쓰고 교태를 부리거나 비굴하게 굴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분명 돈 때문에 왔을 텐데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자조, 그리고 강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도 오염되기를 거부하는 연고처럼.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거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예감을 느꼈다. 지혁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름이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지만 처음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호기심일 것이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이 차가운 남자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 볼 사이도 아닌데. 그녀의 대답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방어 기제와도 같았다. 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그렇군. 하긴 중요하지 않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90cm에 가까운 그의 키가 서연을 압도하며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지나달아서 색이 바랜 스웨터 그리고 떨고 있는 무릎으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약속한 돈이다. 확인해봐. 서연의 시선이 두툼한 봉투로 향했다. 저 안에 아버지의 목숨값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여자의 눈물을 경멸했다. 그것이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가장 저급한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의 떨림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는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잡아 올리려다 멈칫했다. 이런 감정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해왔다. 하지만 이 여자 앞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울려고 온 건 아닐 텐데. 지혁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네, 맞아요. 울러온 거 아니에요. 그녀는 봉투를 가방 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더러운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혁을 마주보았다. 그의 거대한 체격 앞에 그녀는 작고 초라했지만 결코 위축되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굳건해졌다. 이제 뭘 하면 되죠? 그 말은 마치 사형을 앞둔 죄수가 집행관에게 묻는 것처럼 담담하고 비장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반항심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지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거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권지혁은 침실 문을 가리켰다. 그의 표정에는 다시 원래의 무심함이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이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저 강인한 척하는 눈빛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문고리를 잡는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의 야경을 돌아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다.
아버지를 살리고 지옥 같은 현실과 다시 한번 맞서 싸워야 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연이 침실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은 테이블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씁쓸한 탄닌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것일까? 전과자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그저 더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돈이면 뭐든지 하는 그런 흔한 부류의 여자.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하룻밤의 유흥일 뿐이다. 내일 아침이면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망설이는 듯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세상의 어떤 무게라도 견뎌낼 것처럼 단단해 보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은 낯선 정적 속에서 눈을 떴다. 옆자리는 싸늘하게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잠든 사이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침대 시트는 어지럽혀진 그대로였지만 그녀가 머물렀던 공간은 기묘할 정도로 깔끔했다. 그녀가 사용했을 법한 욕실의 수건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 떨어져 있지 않았다. 어젯밤 그녀가 입고 왔던 낡은 옷가지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 든 봉투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듯했다. 지혁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다. 보통 여자들은 아침까지 남아 무언가를 더 얻어내려 하거나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한서연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실크 가운을 걸쳤다. 어젯밤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격정적인 밤은 아니었다. 오히려 얼음장 같은 긴장감 속에서 치러진 의식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눈빛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머물렀을 때 보았던 희미한 흉터를 떠올렸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 단 오래된 상처. 그 흉터는 그녀의 위태로운 아름다움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낙인처럼 보였다. 그는 왜인지 그 상처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하룻밤 상대로 끝낼 여자의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자신이 낯설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과 그 흉터는 잔상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진위우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은 권지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내부는 차갑고 기능적이었다. 그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수많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서류의 숫자들 위로 어젯밤 여자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잠시 들어와. 잠시 후 단정한 모습에 김민석 비서가 들어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 비서는 수년간 지역의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것을 처리해온 유능하고 충직한 인물이었다. 지역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다. 어젯밤에 만났던 여자 알아봐. 지역이 무심한 척 말하며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김 비서의 표정에 아주 잠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권지혁이 하룻밤 상대의 뒷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언제나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했고 하룻밤의 유흥은 그저 유흥으로 끝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성함이나 인적사항을 아시는 게 있습니까? 김 비서의 질문에 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름. 어젯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을 회피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 어제 내가 머물렀던 펜트하우스 출입 기록부터 확인해. 어떻게든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대답했다. 네,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는 김 비서는 오늘따라 대표님의 기류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언가 그의 얼어붙은 성에 균열을 일으킨 존재가 나타난 것 같았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대학병원 원무과 앞에 서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퀭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품에 꼭 안고 있던 가방에서 어젯밤 받은 돈 봉투를 꺼내 접수 창구에 내밀었다. 아버지 한상철님, 수술비 일부 결제할게요. 직원은 무심하게 돈을 받아 세기 시작했다. 기계적으로 돈을 세는 소리가 서연의 심장 소리와 겹쳐졌다. 잠시 후 직원이 건넨 수납 영수증을 받아든 서연은 손을 가늘게 떨었다. 더럽고 추악한 방법으로 얻은 돈이었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잠시나마 안도감이 들었다. 그녀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아빠,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꼭 살려줄게. 하지만 그녀의 작은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주치의의 표정이 어두웠다. 한서연 보호자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를 따라간 진료실에서 서연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병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상철님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양그룹 쪽에서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병원 재단에 태양그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태양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최만식 회장.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가족을 풍비박산낸 원수. 그 악마가 아직도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3년 전 태양그룹 최만식 회장의 아들인 최태호가 일으킨 뺑소니 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연은 최만식의 계략에 빠져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아버지는 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그 충격으로 쓰러져 지금껏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아버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3년 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급과 힘이 다른 싸움이었다. 절망이 다시 한번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 시각 권지혁의 집무실에서는 김 비서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한서연, 만 26세, 2달 전 출소했습니다. 김 비서는 담담하게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권지혁은 미간을 짚었다. 전과자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기분이 묘했다. 죄목은 그의 질문에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정보는 권지혁에게 매우 흥미로운 혹은 매우 골치 아픈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즉 뺑소니 사고입니다.
거기까지는 평범한 사건 정보였다. 하지만 다음 말이 권지혁의 눈빛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피해자는 태양그룹 최만식 회장의 아들 최태호입니다. 태양그룹 최만식, 그의 오랜 라이벌이자 눈엣 가시 같은 존재. 권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뒷조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젯밤 그 여자와 자신의 숙적이 하나의 그림 안에서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김 비서가 건넨 한서연 사건 파일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사건 기록의 허점들을 하나씩 짚어냈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허술했고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결정적으로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은 지나치게 자규적이었다.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연극의 연출가는 태양그룹의 최만식 회장일 것이 분명했다. 권지혁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최만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과 양심을 무시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추악한 늙은이. 한서연은 그저 운 나쁘게 그의 아들 대신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지혁은 처음으로 분노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최만식에 대한 오랜 증오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불합리한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저항하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최만식의 유일한 약점인 아들 최태호와 관련된 인물이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최만식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다. 동시에 그의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압박하는 정략 결혼을 피할 방패막이도 필요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한서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철저히 사업적인 결정이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는 것.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동정심은 없다고,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거래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서연 씨 지금 당장 연락해서 약속 잡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편 한서연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고 그녀가 찾아간 몇몇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태양그룹의 이름만 듣고도 손사래를 쳤다. 돈이 있어도 권력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허름한 카페 구석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가방 안에 든 돈 뭉치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팔았는지 생각하면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 그 돈마저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차분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젠다 어우 그룹 권지혁 대표님의 김민석 비서입니다. 대표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권지혁, 그 차가운 남자가 왜 다시 자신을 찾는지 알 수 없었다. 불안감과 의구심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서연은 어젯밤의 펜트하우스와는 또 다른 위압감에 숨을 죽였다. 권지혁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슈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여전했다. 그는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천천히 돌아섰다. 앉지.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앉았다. 지혁은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밀었다. 계약서였다. 읽어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연인 대행 계약서, 갑 권지혁,을 한서연. 계약 기간 동안 을은 갑의 공식적인 연인 역할을 수행하며 갑이 요구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석에 동행한다. 황당한 내용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말 그대로야. 나에게는 귀찮은 선자리를 막아줄 방패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는 최만식이의 소나기에서 아버지를 지켜줄 보호막이 필요하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야. 권지혁은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그가 최만식 회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경악했다. 제 뒷조사를 하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야. 3년 전 사건 억울하겠지.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절대 최만식이를 이길 수 없어. 그의 말은 잔인한 사실이었다. 그는 서연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 권지혁인데 한국대학병원 원장 좀 바꿔주게. 짧은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원무과장이었다. 그는 아까와는 180도 다른 목소리로 사과하며 아버지의 수술이 VIP 병실에서 최우선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다. 권력의 힘을 눈앞에서 목격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다시는 누군가의 장기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현실은 그녀를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세웠다.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위험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그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해서 오히려 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 그가 보여준 힘은 최만식으로부터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이 악마와도 같은 남자의 손을 잡아야만 했다. 서연은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올가매는 족쇄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을에 붙인 한상철의 신변 안전 및 치료에 관한 모든 책임은 갑이 진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결정을 굳혔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철저히 거래의 일부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질문에 지혁의 입가에 옅은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는 펜을 집어 계약서에 갑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다. 그의 서명은 거침없고 힘이 넘쳤다. 서연도 펜을 받아들었다. 에을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 들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지혁은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 지금부터 한서연 씨를 책임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여자로 보이게 만들어. 그의 말은 그녀를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듯했다.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서연은 최고급 백화점의 VVIP 라운지로 향했다. 수많은 명품 옷과 구두 가방들이 그녀 앞에 펼쳐졌다. 직원들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낡은 청바지와 스웨터가 벗겨지고 몸에 꼭 맞는 우아한 실크 원피스가 입혀졌다. 부스스했던 머리는 윤기나게 다듬어졌고 화장기 없던 얼굴에는 섬세한 메이크업이 더해졌다. 모든 것이 끝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낯설었다. 마치 값비싼 인형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서 굳건한 의지로 버텨왔던 한서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하나의 감옥에서 탈출하자마자 황금으로 만들어진 더 크고 화려한 감옥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지혁의 연인으로서
한서연의 첫 공식 데뷔 무대는 JINW55 그룹이 주최하는 VVVIP 자선 경매 파티였다. 김 비서가 준비해준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서연은 자신이 쇼윈도에 전시된 마네킹이 된 기분이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 권지혁의 옆에 선 낯선 여인. 사람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저절로 등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때 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허리 펴고 고개 들어. 넌 내 여자니까 주눅들 이유 없어. 그의 말에는 온기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가만히 걸었다. 파티는 상류층의 허영과 위선을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사람들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칭찬했지만 그 뒤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를 탐색하고 평가했다. 서연은 그런 분위기에 숨이 막혔지만 지혁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니며 재계의 거물들에게 소개했다. 제 사람입니다. 그의 간결한 소개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축하를 건넸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한창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 대표 좋은 밤이군. 옆에 있는 아가씨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태양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얼굴, 최태호가 거만하게 서서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최태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눈앞에 나타난 것에 대한 당혹감. 지혁은 서연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소유욕의 표현이자 경고였다. 최 회장님이야말로 안녕하셨습니까? 소개하죠. 제 연인 한서연입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만식의 늙은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오, 권 대표의 연인이라. 미인이시군. 어디서 이런 귀한 분을 만나셨나?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의 근본을 캐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최태호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아버님, 뭘 그리 물으십니까? 권 대표님 취향이 좀 독특하신가 보죠. 그의 말은 서연을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지혁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최, 실장 말이 좀 과한 것 같군. 내 사람에 대한 모욕은 JINW255 그룹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지혁의 서늘한 경고에 최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최만식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아들의 어깨를 치며 상황을 수습했다. 하하, 젊은 사람이 아직 철이 없어서. 권 대표가 이해하게. 팽팽한 신경전 끝에 최만식 부자는 자리를 떴지만 그들이 남긴 불쾌한 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서연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혁은 그녀의 상태를 눈치채고 조용한 테라스로 그녀를 이끌었다.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괜찮아, 지혁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온 펜트하우스.
최만식은 분노에 차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붉은 와인이 벽지를 적셨다. 감히 그 계집이 권지혁의 뒤에 숨어서 내 앞에 나타나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오물이 다시 떠오른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큰 정적인 권지혁과 함께. 최태호는 아버지의 분노에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했다. 아버지 별거 아닐 겁니다. 권지혁이 그냥 하룻밤 데리고 노는 거겠죠. 저런 전과자 출신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만식의 손이 날아와 그의 뺨을 후려쳤다. 멍청한 놈, 권지혁이 어떤 놈인데 그냥 데리고 놀아. 이건 명백한 경고야. 우리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신호라고. 최만식은 3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명령했다. 한서연 그 계집에 대해 다시 샅샅이 뒤져. 그리고 권지혁이 절대 감당 못할 스캔들을 터뜨릴 준비해. 같은 시각 지역의 서재에서는 또 다른 진실 찾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혁은 김 비서가 가져온 3년 전 사건 파일을 서연 앞에 펼쳐놓았다. 당신 기억에 의존해야 할 부분이 있어. 그날 밤 이상한 점은 없었나. 서연은 조작된 진술서와 증거 목록을 보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었다.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파티에서의 만남은 그녀의 기억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차가 한 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 직후에 최태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처리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지만 지혁의 예리한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처리했다는 말은 단순한 교통사고 수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무언가의 마무리를 뜻하는 말이었다.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끔찍한 두통이 몰려왔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사고가 나기 몇 주 전 회계사로 일하던 아버지가 했던 말. 서연아 아빠가 지금 맡고 있는 회사 태양그룹 자회사인데 장부가 좀 이상하구나.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다. 아버지는 곧 그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실을 지혁에게 털어놓았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지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랬군. 사고는 위장이었어.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태호의 뺑소니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최만식의 비자금 내역을 우연히 발견한 서연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그의 입을 막기 위해 딸인 서연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잔혹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지혁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적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와 싸우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유용한 장기말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상처와 고통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위해 싸워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지혁은 서재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태양그룹의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상철 회계 자료라고 적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위험한 싸움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가 되어 있었다. 최만식의 방역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잔혹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하나의 스캔들로 들끓었다. JINNWO 그룹 권지혁 대표의 연인. 알고 보니 뺑소니 전과자
충격 재벌 3세와 전과자의 은밀한 만남.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한서연의 과거 판결문과 죄수복을 입은 사진까지 역과 없이 퍼져나갔다. J&R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 전화는 항의와 문의로 불통이 되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그룹의 원로이자 창업주인 지역의 조부는 당장 그를 호출했다. 권지혁의 철옹성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만식은 가장 더럽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그의 심장을 겨눈 것이다. 서연은 펜트하우스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 떠있는 자신의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잊고 싶었던 과거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낙인이 온 세상에 공개되었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 때문에 공영에 처한 권지혁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자신이라는 오점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괴물이었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재앙이었다. 최만식의 의도는 명확했다. 권지혁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서연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준 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넣기 시작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정신없는 이사회를 마치고 돌아온 지혁은 싸늘한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가 펜트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마주한 것은 떠날 준비를 마친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와 함께 짧은 메모를 남겨두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서연은 그를 마주보지 못한 채 말했다. 계약은 여기까지예요. 최 회장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당신의 약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지혁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약점. 누가 약점이래. 내 허락 없이 어디도 갈 생각 마. 이건 최만식과의 전쟁이야. 여기서 당신이 도망치면 우리가 지는 거라고. 그의 외침에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탓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스스로를 버리려는 것을 막고 있었다. 당신은 내 약점이 아니야. 처음부터 이 싸움을 시작하게 만든 이유지. 그의 단호한 말에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이 순간에도 그는 굳건히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지혁은 이사들과 원로들의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했다. 그는 한서연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느새 단순한 복수의 도구를 넘어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0분 뒤에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했다. 모두가 JINW55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 즉 권지혁 대표가 전과자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권지혁이 단상에 섰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일로 JINW255 그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제 연인 한서연 씨는 과거에 죗값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조작되고 희생된 불의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던졌다. 한서연 씨는 제 약점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서연은 TV 화면을 통해 그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던 자신의 존재를 그가 온 세상 앞에서 긍정해 주었다. 내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사람. 그 말은 그녀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주문과도 같았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만 자신을 믿어준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잠시 후 지혁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했다. 당신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으니까.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갑과 을의 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구원이 되어주기 시작한 두 남녀만이 서 있었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관계는 세상의 가장 혹독한 폭풍 속에서 진실한 감정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지혁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외부의 폭풍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한 그들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안전했다. 권지혁의 폭탄 선언은 여론을 양분시켰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며칠 뒤 김 비서에게 한 통의 익명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과거 태양그룹의 자회사에서 한상철 회계사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최만식의 보복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지만 권지혁의 기자회견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용기를 냈다고 했다. 그가 보낸 메일에는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한서연의 아버지가 해고당하기 직전 개인적으로 복사해 두었던 태양그룹의 비자금 원본 장부 스캔본이 들어있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의 흐름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최만식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터뜨릴 무대를 정하는 것이었다. 권지혁은 다음 주에 열리는 한중 경제인 포럼을 그 무대로 선택했다. 그 포럼은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거물들과 주요 언론사들이 총집결하는 중요한 행사였고, 공교롭게도 최만식 회장이 기업의 윤리 경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위선자의 가면을 온 세상 앞에서 벗겨버리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지혁과 서연 그리고 김 비서는 밤을 새워가며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사건의 재구성을 도왔고, 그녀의 명료한 기억력은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늦은 밤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던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나란히 서서 작전 계획서를 내려다보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지혁은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두렵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과 함께 있잖아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다. 이 위험한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내일의 승리를 다짐하는 조용한 맹세와도 같았다. 포럼 당일. 행사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과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권지혁은 한서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입장했다. 스캔들 이후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잠시 후 단상에 오른 최만식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자신의 위선적인 연설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연단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최만식의 얼굴 대신 나타난 것은 태양그룹의 비밀 장부였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스크린에는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정치권과 검찰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어서 3년 전 사고 당일 최태호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음성 파일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 처리했어요. 그 계집애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고요. 음성 파일이 끝나자마자 한상철 회계사가 어떻게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그 직후에 서연이 어떻게 사고의 가해자로 조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채웠다. 최만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결국 피를 토하듯 쓰러졌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이 태양그룹 최만식 회장이 말하는 윤리 경영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덮기 위해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는 한서연 씨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기자들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구석에 몰린 최태호는 이성을 잃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증오와 광기에 가득 찬 눈으로 모든 불행의 원흉인 한서연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전부 너 때문이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연단 위에 있던 뾰족한 명패를 집어들고 서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비명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서연의 겁에 질린 얼굴. 그 찰나의 순간 권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려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명패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혁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흰 셔츠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연의 품으로 쓰러졌다. 지혁 씨, 서연의 처절한 비명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쓰러지는 그의 몸을 끌어안았다.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경호원들이 광분한 최태호를 제압하고 행사장은 비명과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은 피를 흘리는 지혁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안 돼요. 제발. 눈 좀 떠봐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절망적인 침묵으로 가득했다. 한서연은 수술실 램프의 붉은 빛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의 모든 진실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세상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피에 젖은 채 쓰러져 가던 권지혁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만남 위태로운 계약으로 이어진 관계.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느새 그는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그를 살려만 주신다면 남은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고. 기나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다행히 상처가 깊었지만 중요 장기들은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과다출혈로 위험했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함께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될 수 있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얼굴로 몇 번이고 의사에게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폭풍우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그녀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다. 권지혁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세상은 격변하고 있었다. 포럼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태양그룹의 비자금 스캔들과 3년 전 사건의 진실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최만식은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아들 최태원은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어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부패의 제국이었던 태양그룹은 산산조각나며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한서연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무죄를 가리켰고 법원은 마침내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올감했던 억울한 누명과 전과자라는 낙인이 깨끗이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어느새 건강을 많이 회복한 아버지는 딸의 무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비가 못나서 너를.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 다 끝났어. 이제 우리한테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권 대표는 좋은 사람이더구나.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네가 그 사람 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따뜻한 축복에 서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장 큰 짐이었던 가족에 대한 부채감이 마침내 따스한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권지혁은 며칠 뒤에야 의식을 되찾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침대 옆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가만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손길에 서연이 부스스 눈을 떴다. 깼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안도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고 갔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사랑해요. 그녀의 수줍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내 세상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지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야말로 내 얼어붙은 세상에 들어와 줘서 고마워, 서연아. 사랑한다. 그의 서툰 고백에 서연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한강공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지혁과 서연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퇴원 후 조용한 시골집에서 요양하며 평화를 되찾았다. 지혁은 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의 많은 부분을 맡기고
자신은 서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의 눈은 언제나 한 여자만을 향해 있었다. 서연 역시 과거에 상처 입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플라워 스쿨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연의 앞에 열어 보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계약서 없이 내 옆에 있어주겠어. 내 아내로,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로. 평생. 그의 담백하지만 진심이 담긴 청혼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겼다. 네, 그럴게요. 당신 곁에 있을게요. 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세상의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사랑의 약속으로 결실을 맺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따스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